저는 70세 대기업 회장 서인호입니다. 며느리 세연의 집에 초대받아 간 어느 저녁,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을 가던 중 우연히 본 것은 며느리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착하고 다정했던 며느리는 누구를 폭행하고 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돈 문기태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단순히 가족 간의 정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며느리 세연과 함께 우리 가족을 초대한다는 것이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죠.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업 파트너들과 만나왔지만 가족 관계에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세연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문기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죠. 윤재와 세연의 결혼 이후로 우리 두 집안은 꽤 가까워졌고 가끔씩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녁 7시 비서 최병수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문기태의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집의 규모에 새삼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은 작은 정원까지 딸린 꽤 고급스러운 주택이었죠. 문기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임은 분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연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정말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세연을 보며 윤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한 세연은 누가 봐도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문기태와 부인 명자도 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이 집의 분위기가 꽤 화목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연은 계속해서 과일과 다과를 가져오며 극진히 대접했고 문기태는 최근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죠.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회장님?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업계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세연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과 찌개까지 집에서 만들기 힘든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죠. 나는 세연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세연 씨 요리 솜씨가 정말 훌륭하네요. 윤재가 행복하겠어요. 세연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자주 오셔서 드시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던 중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문기태가 2층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며 편하게 사용하라고 했죠.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이 집의 내부 구조를 둘러보았습니다. 꽤 넓고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2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복도 끝쪽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그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보인 것은 세연이 한 여자를 때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여자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세연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얼굴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35년
전 사라진 내 딸 지민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죠. 5살 지민이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빈 방에서 느꼈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로 피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기태와 세연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 뿐이었죠.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문기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세연도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세요? 약이라도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찍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비서 최병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병수야, 혹시 문기태 집에 가정부가 있는지 아나? 글쎄요, 회장님. 제가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아보고 보고해줘. 집에 도착한 후 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민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5살 때의 지민, 4살 때의 지민,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지민까지.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오늘 본 그 여자의 얼굴과 비교해 봤습니다. 특히 지민이 5살 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 오늘 본 그 여자와의 닮음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했죠. 물론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이 변했겠지만 그 기본적인 윤곽은 여전히 내 딸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병수가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문기태 집에 이분이라는 이름의 가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대략 40 정도로 보이고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네요. 이분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이 아니라 이분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나?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문기태 집 근처로 갔습니다. 전통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후 3시쯤 한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죠. 바로 어제 본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분이 씨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얼굴은 더욱 확실했죠. 내 딸 지민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흐릿했고 말투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세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요. 어릴 때 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렸다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민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는데 그 아이는 평생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저기 있는 집에서 일해요. 아줌마가 무서워서 싫어요. 그녀의 순진한 말투에서 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내 딸 지민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찾고 찾았던 내 딸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분희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를 주워왔다고 했어요.
산에서 주워왔다는 말. 그날 지민이 사라진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이 여자는 내 딸이었고 나는 반드시 그녀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민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연이 지민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다음 날 나는 최병수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언제부터 그 집에서 일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서 살았는지까지. 최병수는 이틀 후 충격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분이는 15년 전부터 문기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한 노부부가 키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노부부가 돌아가신 후 어떤 경로로 문기태 집에 오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5년. 내 딸이 15년 동안 그 집에서 고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분노와 자책감으로 가득 찼죠. 만약 내가 더 열심히 찾았다면,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민을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문기태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죠. 하지만 평소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결국 그날은 지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최병수에게 알아보라고 했지만 그는 최근에 이분이를 본 사람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혹시 세연이 내가 지민과 만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연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도 차가웠죠. 아버님, 혹시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서 가정부와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가정부요? 무슨 말씀인가요? 근처 상인들이 아버님과 비슷한 분이 저희 가정부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 해서요. 세연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죠. 나는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지만 그녀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희 가정부가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민이 내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까지.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버님, 그 가정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앞으로 또 만나시게 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후로 지민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그 집 근처를 맴돌았지만 지민을 볼 수 없었죠. 최병수도 아무리 알아봐도 이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연과 문기태 가족이 지민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였죠. 그날 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야, 아버지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집으로 와라. 윤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서재에서 지민의 사진들을 꺼내 놓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사진들은 뭐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윤재야, 이 사진 속 아이는 너의 누나다. 너보다 5살 위인 지민이라는 누나가 있었어. 윤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35년 전에 실종됐다. 그때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고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숨기고 살아왔다. 나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민이 사라진 그날의 일부터
수년간의 수색 과정, 그리고 최근에 지민을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윤재는 충격에 빠진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세연이가 누나를? 그렇다. 내 아내가 너의 누나를 학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숨겨버렸어.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누나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재야, 이제 너도 알았으니까 함께 지민을 구해내자. 아버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윤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누나를 꼭 구해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민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재의 아이디어였는데 문기태 가족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죠. 그러면 집이 비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지민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재의 계획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아버지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신다며 자연스럽게 제안했죠. 세연은 처음에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기뻐하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정말요? 아버님께서 직접 제안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함께 가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자. 가족끼리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윤재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죠. 아무리 정의감이 강한 검사라고 해도 자신의 아내를 속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행 날짜는 일주일 후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이었죠.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최병수와 함께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기태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지민이 어디에 있을지 추정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하실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즘 그런 고급 주택들은 대부분 지하실이 있거든요. 최병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만약 지민을 숨기고 있다면 가장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일 테니까.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항에서 문기태 가족과 윤재, 세연을 배웅했습니다. 세연은 여행 가방을 챙기며 한 번도 집을 뒤돌아보지 않았죠. 마치 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집 비우는 동안 너무 걱정 마세요. 세연의 말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곧바로 최병수와 함께 문기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집 주변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1층을 먼저 수색했지만 지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최병수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보일러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민이었죠.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간단한 침대와 화장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지민아, 나는 달려가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지민은 처음에는 놀라서 움츠렸지만 내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왔어요? 지민아, 아저씨가 널 구하러 왔어.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 나는 최병수에게 사슬을 끊을 도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지민의 상태를 살펴봤죠.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부도 창백했습니다. 지민아, 아저씨가 내 아버지야. 너를 찾고 있었어. 지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분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버렸어요. 아니야, 지민아. 너는 서지민이고 아버지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35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어. 최병수가 도구를 가져왔고 우리는 지민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지민은 자유로워진 손목을 만지며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제가 서지민이에요? 그렇다, 지민아. 아버지가 증명해 줄게. 나는 지민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나는 지민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이었습니다. 지민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렇다, 지민아.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하지만 우리의 재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세연이 우리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녀는 지민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저희 가정부가 여기 있나요? 가정부가 아니야, 세연아.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부예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99.9% 일치야. 그 순간 세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너희들이야, 세연아. 내 딸을 15년 동안 감금하고 학대한 것에 대해서 말이다. 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죠.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 집을 나간 후 나는 지민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 앞에서 나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지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가끔씩 나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민아, 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싶어. 천천히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를 주워왔다고 했어요. 기억이 별로 없지만 추운 겨울이었대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민이 사라진 때가 바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들이었니? 착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다 팔고 할머니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셨어요. 저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가 글자도 가르쳐 주시고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지민의 말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처음 20년은 좋은 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누가 데려갔다고 했니? 아저씨들이었어요. 차를 타고 와서 저를 태우고 갔어요. 그리고 문기태 아저씨 집에 데려다 줬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명히 문기태가 계획적으로 지민을 데려온 것이었죠. 노부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의지할 곳 없는 지민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어떻게 지냈니? 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세연 언니가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일만 시켰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것만 시켰니? 아니에요. 때때로 때리기도 했어요. 특히 세연 언니가. 제가 실수하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가둬놓기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내 딸이 15년 동안 그런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동안 나는 편안한 집에서 사업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지민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아, 그 사람들이 너에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세연 언니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다른 아저씨도 와서 저를 때렸어요. 다른 아저씨? 네. 세연 언니가 좋아하는 아저씨였어요. 오재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재민.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나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민이 너무 지쳐 보여서 그만두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지민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럼 약속한다. 그날 밤 나는 지민을 위해 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35년 전 지민이 쓰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하면 되었죠. 지민은 자신의 방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렇다. 내가 5살 때까지 이 방에서 잤어. 지민은 방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의 기억이라 그런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나는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세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 세연이가 어젯밤에 집에 와서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냥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윤재에게 지민이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재민이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윤재는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재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세연이가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더라. 제가 알고 있는 오재민이라면 기업 인수 전문가예요. 세연이가 예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연과 오재민 그리고 문기태 가족의 관계. 이들이 단순히 지민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윤재야, 혹시 세연이가 우리 회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니? 있어요. 가끔씩 회사 상황이나 주식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우리 회사였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연과 오재민 그리고 문기태 가족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에게 접근해서 회사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윤재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야. 내가 검사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아버지. 내일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도 조금씩 떠올리고 있었죠.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지민아,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줄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과 그 일당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세연과 문기태 가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민을 집으로 데려온 지 사흘 만에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병수가 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준 것이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문기태가 회장님을 유괴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유괴죄라고? 네. 자기네 가정부를 강제로 납치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연 씨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15년 동안 내 딸을 감금하고 학대해 놓고 오히려 나를 유괴범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윤재에게 연락하자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재야, 너는 당사자 가족이니까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 않니? 네, 그래서 동료 검사인 백도현에게 부탁했어요.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백도현 검사는 윤재와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윤재가 항상 말하곤 했죠. 나는 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백도현 검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는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백도현입니다. 윤재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사님. 이 일을 꼭 해결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민 씨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나는 지민을 불러서 백도현 검사에게 소개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백도현 검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저는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민 씨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시면 그 사람들을 꼭 처벌할 수 있어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기태 집에서 겪었던 학대, 지하실 감금, 그리고 세영과 오재민의 폭력까지. 백도현 검사는 녹음을 하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민 씨,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상처 자국이나 사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민은 소매를 걷어 올려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슬에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백도현 검사는 즉시 사진을 찍고 의료진을 불러 상처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도현 검사는 수사령을 발부받고 문기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지민을 감금했던 사슬과 각종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죠. 또한 세연의 방에서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큰 건을 발견했습니다. 백도현 검사가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세연 씨의 방에서 오재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복구했어요. 내용이 심각합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연과 오재민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오빠, 서인호 회사 주식 언제 살 거야? 조금 더 기다려. 서윤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더 빼낸 다음에. 그 미친년 때문에 계획이 꼬이고 있어. 어떻게 하지? 걱정 마. 증거만 없애면 돼.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회사를 차지하려 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죠. 그리고 지민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백도현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문기태 씨의 집에서 발견한 계약서입니다. 지민 씨를 가정부로 고용한다는 내용인데 급여는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외출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 있어요. 10만 원. 15년 동안 내 딸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월 10만 원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오재민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기업 인수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속여서 헐값에 매입하는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전과가 있어요. 백도현 검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재와 세연의 결혼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세연 씨와 오재민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연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그녀의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세연 씨가 도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나는 불안했습니다. 세연이 도망가면서 또 다른 음모를 꾸밀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지민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검사님, 혹시 지민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경찰 보호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오재민을 먼저 잡으면 세연 씨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재민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체포된 것이죠.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회장님, 오재민을 잡았습니다. 이제 세연 씨도 시간 문제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내 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세연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고 문기태 부부도 계속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민과 함께 앉아서 말했습니다. 지민아, 이제 정말 끝이 보여.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을 거야. 지민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약속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거든요. 세연이 체포된 것은 오재민이 잡힌 지 사흘 후였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견되었죠.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침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해자들이 잡혔으니까요. 백도현 검사는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세연, 오재민, 문기태, 명자 부부를 차례로 조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나갔죠. 특히 오재민의 자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재민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백도현 검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문기태가 지민 씨를 데려온 것도, 세연 씨와 윤재 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모두 회장님의 해설을 노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었던 며느리가, 그리고 사돈 가족이 모두 사기꾼들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럼 지민이에 대한 감금과 학대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특히 15년간의 감금은 매우 심각한 범죄거든요. 거기에 폭행, 강요, 사기 등의 죄목까지 더해지면 첫 번째 공판이 열린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나는 지민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죠. 지민은 처음 보는 법정에서 긴장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 서지민 씨,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15년간의 감금 생활, 일상적인 폭행,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법정 안은 조용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은 피고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재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문기태 부부는 계속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문세연, 최후 변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오재민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변명을 들으면서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피고인 오재민, 최후 변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재민은 일어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감금이나 폭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백도현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은 소용없었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윤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증인 서윤재 씨, 피고인 문세연과의 결혼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연이가 제게 접근한 것도, 저희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 것도.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지민의 머리카락에서 DNA가 검출된 것이죠.
그리고 세연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사진들 중에는 지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피고인 문세연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를 학대하면서도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백도현 검사의 논거는 강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5년간 한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나는 지민과 윤재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윤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죠. 피고인 문세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 선고가 떨어졌을 때 세연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재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문기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문명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모든 선고가 끝났을 때 나는 지민을 꽉 안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죠. 지민도 내 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난 거죠? 그렇다, 지민아. 이제 정말 끝났어. 법정을 나오면서 윤재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윤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우리 세 가족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3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지민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지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었죠. 판결이 확정된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죠. 70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특히 지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은퇴하시면? 윤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윤재야, 아버지가 70이야.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지민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너무 많거든. 지민은 내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긴장이 풀린 후 그녀는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지민아. 아버지가 원해서 하는 거야. 이제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 첫 번째로 한 일은 지민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받아야 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지민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기본적인 인격은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네요. 다만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폭력적인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꾸준한 상담과 가족의 사랑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지민과 함께 세상 구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먼저 가까운 영화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영화관이에요? 지민은 큰 스크린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영화를 골라서 함께 봤죠. 지민은 처음에는 큰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점차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버지.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민아. 언제든지 오자. 세 번째로 간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지민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지금까지 낡은 옷만 입고 살았으니까요. 지민아,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봐. 하지만 지민은 선뜻 고르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골라주세요. 아니야, 지민아. 내가 입을 옷은 내가 고르는 거야. 천천히 구경해 보자. 1시간을 넘게 돌아다닌 후 지민은 조심스럽게 파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그 옷을 입은 지민을 보니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예쁘다, 지민아. 정말 잘 어울려. 지민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예쁜 옷을 입어본 것일 거예요. 네 번째로 간 곳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민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지민아, 뭘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남은 음식만 먹었거든요. 메뉴를 보며 설명해 주니 지민은 스테이크를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스테이크에 지민은 감동했죠.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꿈 같아요. 5번째로 간 곳은 꽃시장이었습니다. 지민이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꽃을 키웠다고 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아버지, 이 꽃들 정말 예뻐요. 지민은 각종 꽃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화분 몇 개를 사서 집에 가져왔죠. 지민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꽃에 물을 주며 돌봤습니다. 한 달 후 윤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됐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윤재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느 가을날 우리는 지민을 키워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노부부의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지민이 꼭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라가니 작은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민은 2개의 작은 봉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지민이에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찾았어요.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그 노부부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지민은 오랜만에 산골 공기를 마시며 편안해 보였죠.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민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는 지민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좋은 생각이야, 지민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회사 일에서 손을 뗐지만 지민과 함께하는 매일이 더 소중했습니다. 윤재도 우리 가족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다며 기뻐했죠. 가을 하늘 아래 바람이 불고 지민은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속 딸은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35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민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지는 날들,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